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카드가 야당의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여권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물론 친한계 인사들이 복권 반대를 밝히면서 윤항 갈등 재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리 올림픽이 오늘 새벽 막을 내렸는데요.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3개를 포함해 모두 32개의 메달을 따내는 선전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와 협회와의 갈등처럼 과제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주요 대상자들을 말씀드리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그러니까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 복권 대상자에 올랐다라는 게 지난주 후반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이것은 분명히 야당, 그중에서도 민주당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자칫 분열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파열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간 당혹하신 분도 있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걸로 알려진 이후에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이 반대를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개인적인 발언 생각으로는 저는 반대한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사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이었을 때였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물어보더라도 저는 드루킹 사건을 직접 취재한 사람으로서 저도 김경수 지사를 이렇게 사면 복권을 시켜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일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면 복권이라는 형식으로 용납해도 되느냐라는 부분, 특히 지난번 사면할 때 나는 받고 싶지 않은데 선물을 왜 주니 네. 이렇게 이제 약간은 조롱성 네. 반응을 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적절치 않았던 것이죠. 보고 대상은 아니고요.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저는 거기에 관련해서 법무부는 거기에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것이고요. 사면에 대해 사전에 그 기준이라든가 사면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묘합니다. 과거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복권 중에서 사면만 먼저 됐거든요. 그래서 형이 집행되고 자녀 형이 남았지만 풀려났는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 법무장관, 지금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는 그냥 실무를 할 뿐이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런데 당대표가 된 뒤에는 복권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이 약간 불편한 기류인데요. 우선 관련된 입장들 연속해서 좀 보죠. 화면에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핵심 인사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이런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는 사람에게 정치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 못할 국민 많을 것이다. 반대 입장인 겁니다. 국민들이 공감 못한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대 입장을 낼 때 흔히 자주 쓰는 표현이죠.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반성도 안 하고 있는데 복권해 주면 국민들이 공감하겠는가?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의 반응이 나오죠. 다음 있습니다. 사면 복권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아주 짧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불쾌감, 이게 묻어나죠. 한동훈 대표는 공개적으로는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봤지만 측근 주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정혁신 변호사. 네네. 그동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과 복권에 대한 권한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번엔 반대 입장을 낸 걸로 알려지는데, 그리고 친한 인사들이 지금 굳이 반대를 강하게 외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맞죠. 그러니까 사면을 하든 복권을 하든 그거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에 대해서 특히 보수층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의 눈높이예요. 왜 그러냐면 김경수 전 지사 관련해서 그 법원에서 뭐라고 판시를 갖다가 했느냐. 댓글 조작하는 거는요. 피해 회사는 뭐 네이버 같은 그런 회사들이죠. 피해 회사들의 업무 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다. 사회 전체의 여론까지 왜곡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다음에 이 사건 김경수 전 지사의 범죄가 언제 있었습니까?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선거 국면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의 정도가 더 크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김경수가 그때 뭐였습니까? 국회의원이었다고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드루킹 같은 사람이 스스로 저런 범죄를 저질러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고 위법성의 정도가 큰데, 더군다나 저런 거 하지 말고 막아야 될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저런 범죄 행위를 했다. 이거는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거기에다가 범행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조작간 댓글의 수가 수천만 건, 뭐 수억 건인가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갖다가 내렸는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가 사과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조롱했잖아요. 아, 이건 나는 그 사면 갖다 받기 싫다. 거기에다가 이 드루킹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잖아요. 문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래서 과연 저런 그 사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면하는 것이 맞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복권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보수 지지층에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반감이 일어나는 것이고, 더군다나 단순한 이건 복권이 아니잖아요. 이 복권은 뭐냐면은 이제 복권장 나가는데, 이 복권장은 쉽게 말하면 김경수라고 하는 전직 그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정치 허가증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김경수 그 전 지사에 대해서 다 내년에 보궐선거 있으면 국회의원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경남지사 다시 나갈 수 있죠. 심지어 대선 후보까지도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정치 허가증을 저렇게 그 반성도 하지 않는 김경수 전 지사에게 발행해 주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게 상식적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은 사람들한테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 찬성하든 반대했든 어쨌든지 간에 많은 그 보수 지지층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그럼 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사실 저게 정부의 판단이나 대상자에 올린 건 정부의 판단이에요. 근데 그 판단 이전에 이미 대통령실에 의중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대상자에 올랐다는 거는. 그럼 왜 그런 복권 대상자로 김경수 전 지사를 올린 대통령실의 입장, 생각은 뭡니까 그럼? 그거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게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는 것인가. 뭐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여야 화합, 그 여당과 야당의 그 화합의 하나의 수단으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김두관 후보가 나와가지고 김경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반발이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2018년 1월 달에 이게 막 드루킹 사건 이제 막 전모가 드러나야 되는 그 실마리가 잡히고 그랬을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 성남시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컴퓨터를 이용한 매크로 댓글 조작 행위는 우리 그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게 있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김경수가 처벌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봐도 이게 과연 그 여야 협치의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조금 의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그 김경수 복권은 명분도 부족하고 실리도 있을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복권 대상자에 오른 이런 정보가 뭔가를 추렸다. 거기에 김경수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게 알려졌을 때 그날 밤에 주변 측근에게 그런 입장을 냈고요. 대통령실은 그 다음날 반응이 나와서 고유권 아닙니까?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지금? 약간 이런 반응이 나왔잖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중진들을 만났거든요. 만나고 나서 이 사안과 관련된 질문을 받지만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반대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는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봐서요. 제가 오늘 더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혹시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 있으실까요? 의원님들한테 전화해 주세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이미 충분히 의견을 냈다. 기다려봐라. 그리고요, 지금 저 얘기를 했을 때가 무슨 시점이냐면요. 오늘 점심, 오찬을 4선 중진들과 만났어요. 저기 보면 중진 의원들 쭉 계시거든요. 중진 의원들과 만나서 이 얘기가 빠지지 않았겠죠. 근데 참석자들 모두 김경수 복권에 반대했다. 이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진 의원들 얘기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왠지 한동훈 대표가 중진들, 이 복권 문제에 관해서는 중진들의 힘을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굳이 기다려보시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는 겁니다. 이게 오늘 있었어요. 그리고요, 한동훈 대표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시는 분,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을 하나 냈군요. 이겁니다.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탄핵 대선에 출마했던 나와 안철수 의원인데 뜬금없이 사면해 준 당사자가 복권 반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일이나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기장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게 윤한 갈등이 잠시 사그러다가 다시 또 수면에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뭔가 계기만 되면 자꾸 올라가는데 이번에 또 계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그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정책위 의장 문제를 놓고 예. 또 윤한 갈등이 터진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판정승하는 느낌으로 대충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다시 한번 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를 놓고 윤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 저는 이게 아마 수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당정 간의 관계에서 충분한 어떤 컨센서스가 있다면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의견 개진과 동시에 이것을 오픈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당대표와 대통령실과의 논의가 바로 언론에 공개될 정도 되면 예. 이건 논의가 아닌 거죠. 하나 말 그대로 이 사안 자체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나는 빠지겠다. 저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면 복권은 고유의 권한입니다. 예. 그러나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국정농단을 했던 많은 후보들을 이번에 다 풀어줍니다. 사면 복권. 예를 들면 안종범, 뭐 또 누굽니까? 뭐 원세훈 예. 뭐 등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있었던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이번에 다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보수층의 좀 반감을 좀 뭔가 풀어내고 예. 그다음에 또 진영 간의 결속이 좀 필요하고 정권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필요하니까 예. 이런 속에서 김경수 전 지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쪼개기 복권 어쨌든 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사면권을 내준 측면이 있거든요. 일종의 그러면 약간 끼워 넣기 정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신다는 그런데 겁니까? 불구하고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수층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예. 보수 지층은 좀 전에 우리 정혁진 변호사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 부분 지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반감과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곧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지지층의 어떤 입장 위에 올라타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이 틈을 통해서 해내겠다. 예. 자, 그런데 결론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복권은 결정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저는 오늘 사선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낸다고 하지만 예. 저는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기 사전 중진 의원들하고 만나고 나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한동훈 대표는 이미 얻을 건 다 얻었다.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다. 나는 이 과정에서 보수층의 공감대 나는 분명히 반대했다. 반대했다. 그리고
보수 지층의 정서에 항상 옆에 있을 것이다. 앞장설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보수 지층의 눈높이로 보여집니다. 그럼 정치적 승은 한동훈 대표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그렇게 거예요? 보여집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 하셨다 그래요. 아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가 이게 민주당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국민의힘 사안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지금 준비된 영상에 등장하시는 한 분은 왠지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를 뭔가 압박하는 것 같고요. 다른 한 분은 한동훈 대표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크게 생각을 하고 이 8.15 사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란은 전부 덮고 새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에 이 사면을 했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하고 나서니까 좀 특이하고 의아한 그런 상황은 사실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사면이나 복권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남발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니까 여당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당 대표나 혹은 여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입을 다 다물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합당한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김철영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친윤이라고 간주되는 의원들과 대통령실의 생각은 그거 같아요. 아니 본인이 장관 때 김경수 전 지사 사면한다고 발표해놓고서 이제 와서 복권은 반대한다는 거 뭔가. 그리고 사면 그때 결정할 때 이미 복권은 예정된 거 아니냐 이런 설명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와서 왜 반대느냐 그거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고요. 동시에 더 나가면은 이거 분명히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어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까지 존재하거든요. 김철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요. 일단 그 사면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건 맞거든요. 특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댓글 조작이라는 어떤 범죄 심각성, 특히 재판을 불복하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법치주의자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사면을 해야 되나? 하지만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어떤 뜻, 대통령 어떤 사면권이라고 하는 게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존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인사권자가 아니라 여당의 대표가 됐거든요. 여당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항상 그 한동훈 위원장이 밝히는 것이 하나는 국민 눈높이, 두 번째는 공적 관계인데 이 부분에서도 공적 관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면 이 복권 이번에 이 대상자 발표됐을 때 그 전까지 전혀 비공개적으로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결국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알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뜻을 밝히는 게 맞다고 하는 부분이 아마 본인이 얘기하는 공적 관계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 국민의힘의 어떤 전통적인 보수적인 지지층들이 굉장히 사면 어떤 이번 복권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좀 불만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여당 대표로서 그러한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대로 반영을 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본인이 어차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어떤 성공을 바라면서 어떤 유능한 동행도 하지만 어떤 정책적인 차별화도 이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다각적으로 노린 그런 뭐 노림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당내 이제 친윤 의원들 중에서 이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면서 말하는 것 중에 이 사안을 놓고 사안 자체 반대 입장을 낼 수 있는 건 알겠다. 그러나 이걸 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가? 대통령실에 비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이 측근들에게 얘기했다는 게 언론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오늘도 아까 방금 들어봤지만 친한이라고 꼽히는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거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가? 비공개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때가 보면 광복절, 뭐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보통 이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그런 입장을 정할 때 보면 여당의 대표나 야당 측하고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사전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알려주지 여당 않은 대표하고 거예요? 전혀 어떤 일절 아무런 상의가 없었던 것 그 같거든요. 뜻은 지난주 후반부에 복권 대상자가
추려질 때 본인도 언론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알았다는 있었다, 거거든요. 그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 대표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이유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그 전에 아마 그런 소문이 돌 때 나름대로 일단 반대한다는 뜻을 보였지만 아마 이번에 그대로 발표되는 걸 보고 아마 이거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 맞다. 아마 이런 것 입장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기분이 나쁘다 지금 이겁니까? 지금 상황이요? 이런 가운데요. 올해 얼마 안 됐어요. 뭐 한 달 정도 됐는데 한동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했던 모습인데 이번 복권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오늘 정치권에 꽤 많았습니다.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 대통령님께 저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겼고요.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박용우 민주당 청년미래연수회 부의장 나와 계신데요. 지금 저 장면을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복권 반대를 두 가지를 놓고 정치권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길 이렇습니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직접 찾아가고 뭐 죄송하다는 뭐 이 취지까지 얘기한 거하고 지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하고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 지금 이 얘기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선택적 분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복권하는 걸 반대한다. 아까 반대 입장의 주 내용 그거였죠. 그렇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분이거든요. 그 수사를 윤석열 당시 검사와 같이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을 하면 안 된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호성 비서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분도 직접 수사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와 함께.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2년에 복권을 시켜주고요. 얼마 전에 제3비서관으로 기용까지 했죠. 또 다른 분들 누가 있습니까? 얼마 전엔 조윤선 전 장관도 복권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분은 정말 민주주의 파괴를 하신 분인 게 국정원을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했던 분이거든요. 왜 이런 분들은 분노하지 않고 오로지 민주당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분에게만 분노하는가. 정말 한동훈 대표가 저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런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게 아닌가?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잠정적으로 본인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반대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다음 대권을 위한 어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고 기준을 명확히 하셔라. 그러면 왜 이제까지 이런 인사들 김태우,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서지 못한 사람을 나서도록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요. 조윤선, 박근혜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미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갑자기 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복잡하게 지금 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당원들이 글을 놓을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로그인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인데 여기에요. 반대 의견들이 막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당원 게시판에. 보시면 반대 의견이 뭐 연달아 게시되고 있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김경수 복권 반대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좀 쓴소리나 비판하는 글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위두훈이 한동훈 대표 팬카페잖아요. 여기도 뭐 반대 의견이랍니다. 범죄자 복권한데 대선길 열어주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사선 외에 의원들도 나서요. 지금 사선 의원들이 반대하는 입장 냈잖아요.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정혁진 변호사.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복권 최종적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켜봐야 된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혼자만 반대한다. 그러면 어디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의사결정에 반대하느냐, 예. 대통령 권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시하면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봤잖아요. 여론이 심상치 않단 말이죠. 지금 당원 게시판도 그렇고 중진 의원들도 그렇고 약간 반대 입장들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이 뭡니까? 인사권도 대통령 권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잖아요. 예. 임명하는 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종섭 대사가 그때 무슨 뭐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 지금 뭐 기소도 안 돼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민심을 거스른 인사였다라고 해서 그것이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 김경수에 대한 복권이 뭐 선고가 없긴 하지만 예. 일반 특히 이제 보수층이나 이제 그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 그냥 권한이라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건가? 이종섭 대사 때랑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오늘 밤에 좀 고민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내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갖다가 하시겠죠. 이거 심상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내일 봐야 됩니다 지금요. 근데 만약에 내일 복권 대상돼서 김경수 전 지사를 제외하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뜻이 관철이 된 거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이슈 역시 연장선에 있는데요. 여기는 야당이 좀 등장을 합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진실 공방입니다. 서로 얘기하는 게 좀 달라요. 다른 걸 서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건데 다르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관련된 얘기들을 꺼내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문제는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영수회담 때는 아니고 뭐 밝히기가 조금 부적절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루트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누구를 사면 복권하면 좋겠냐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마침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사면 복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고요. 다른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정경심 교수, 김경신 전 지사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해달라고 요청했다. 뭐 여러 경로 뭐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다 나왔어요 지금.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뭔가 좀 다릅니다. 여기 이재명 대표 이재명 전 대표 아까 얘기 들어봤죠? 직간접적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복권 요청했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본인이 그렇게 했다. 근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직접 요청한 적 없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심사 막판에 민주당에서 요청이 있었지만 그게 진정으로 원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서 요청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약간 이런 취지네요 지금요. 달라요 뭐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선 정기남 교수님. 뭐 이거 진실공방처럼 비춰지는데 이건 좀 차치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근 며칠 동안 보면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우리가 요청했어요. 여러 차례 요청했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했어요. 여러 루트로 했어요.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뭘 의식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지금 사실상 전 대표인데 다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재선 대표에 등극하게 됩니다. 사실상 뭐 된 거라고 된 거로 돼 있죠. 예. 근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 이기 체제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 이게 친문이라고 하는 친노의 상징성이 높은 김경수 지사의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누누이 사면 복권을 요청했다. 그걸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결국 진정성의 문제죠. 야권 지도자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당내의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지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당의 포용과 통합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했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해주는 계기로 보고 있다.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김경수 전 지사가 당에 들어오면 뭐 경쟁자가 되니까 그거를 싹을 자르기 위해서 뭐겠다 이런 거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호사가들의 얘기고요. 예. 이미 지금 당내 질서는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이재명 일극치들하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김경수 지사가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대단히 아직은 미지수다. 그렇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면 당을 일사불란하게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자, 그런데 문제는 사면 복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집권 여당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내일 당장 국회의를 통해서 사면 복권이 될지 또 정략적으로라도 복권을 시켜줄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앞단에 있어서의 다양한 어떤 사실관계를 놓고 요청을 했니 안 했니라는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는 사면 여부와 상관없이 예. 처음부터 일관되게 복권을 요청했고 이것은 당의 통합을 추진해야 될 리더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김천호 교수님.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우리 진정성 있게 여러 차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루트로 요청했습니다라는 걸 강조해요. 뭔가 지금 정gin환 교수님의 해석대로 뭔가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것 같은데 아까도 봤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정성에 의심이 들더라. 최근에 뭐 얘기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뭡니까? 무슨 상황인 겁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 김경수 전 지사가 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거 볼 때요. 그 반응을 보면 알거든요. 그때 뭐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여야 협치 카드로 평가를 했고요. 초기엔 그렇게 딱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친문계 우리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바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뜸을 들였거든요. 대신에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 중에 일부는 이건 뭐 지금 왜입니까? 떨떠름한데요.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야권 분열이다, 야권 분열 공작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아마 제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을 탐탁하지 않게 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정치 의도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원했다 또는 지속적으로 직접적으로 요청했다 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 궁색한 변명으로 좀 보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서 저렇게 열심히 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가장 정치적으로 당내에서 핍박받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예. 그때 보면 해경공 홍신이 연이해가지고 그때 보면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그때 우리 친문계들로부터 어떤 정치적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복권을 요구했다, 요청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가 않은데 왜 그럼 저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볼 때 지금은 이제 주류였다가 비주류로 전락한 어떤 친문계를 껴안아야 되는 어떤 연임에 성공했을 때 어떤 당 대표로서의 어떤 화합하고 포용한 이미지를 보여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정치적 수사를 드린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요청한 적도 없고 간접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박찬대 원내대표에는 어쨌든 진짜로 원하는 건지 가짜로 원하는 건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은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잘하는 것처럼 그냥 척한 게 아닐까. 일하는 척,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하는 척, 이번에도 복권을 희망하는 척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 박지원 의원이 뭔가 귀를 잡는 얘기를 이른바 영수회담 때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해달라고 한 것으로 그때 당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예. 영수회담을 할 때 소위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김경수 지사는 복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사실상 그분들의 제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박용훈 부의장. 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또? 일단 지난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할 수 있는 잠정적 경쟁자들을 어떤 복권하거나 아니면 기용한다는 것은 원희룡 전 장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이런 분들을 경쟁자로 키우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본인이 이렇게 앞으로 청소를 해주겠다.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당시 상황에서 아니,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라고 한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반응, 김경수 지사를 복권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이냐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궁예 관심법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민주당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이야? 라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에 언제 이렇게 신뢰가 깨졌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과 정무비서관이 나섰어야 돼요. 이전부터 나서서 계속 협의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듣고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제까지 직접 간접적으로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치의 실종으로밖에 볼 수 없고 상대를 이렇게 의심하고 좀 폄훼하고 의구심이 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정무다? 저는 여기에 더 비판을 하고 싶어요. 지금요, 지금까지 이제 패널분들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목소리 내신 뭐 정치인들 얘기들 다 들어보면은 전제가 깔려 있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정치권에 다시 복귀해서 선거 등등 출마할 경우에는 엄청난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민주당에서 뭔가 요동을 만들어낼 것이다. 뭐 이런 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인가요? 잠깐 들어왔었죠? 근데 한 달 정도 지내고 다 출국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경수 전 지사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가면 그 연말쯤엔 아마 귀국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요? 그건 귀국 이후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나가는 마당에 다시 들어온 뒤에 뭘 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그 말씀까지 드리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민주당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한 말이 오늘 보도를 통해 나오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뭐 예정대로 연말쯤에 뭐 11월이나 12월 그 연말쯤에 예정대로 들어올 거다. 빨리 들어온 일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의 얘기인데요.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인 역량,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보였던 정치적인 역량을 볼 때 친문계 구심 역할 가능성 할 거 이거 제로라, 제로. 되게 낮게 보는 거네요. 뭐 복권대에서 활동한들 어쩔 겁니까? 약간 이런 반응인데요. 지금 보니까 제로다 가능성은. 이렇게 약간 낮게 보는 의견까지 지금 보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패널 네 분께 앞에 OX 팻말 있잖아요.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제는 대단한 뭐 영향력과 파괴로 갈 것이다. 이런 게 전제로 막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럼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정치활동을 재개했을 경우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 1급 체제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보시면 O.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X입니다. 들어주세요. 모든 분이 다 X네요. 그러니까 뭘 한들 소용없다 이 뜻인데 제가 정혁진 변호사하고 정기남 교수님께 짧게 한 30초만 들어볼게요. 먼저 정혁진 변호사.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뭐 해본들 소용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정치적 영향력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쉽게 말하면 김경수 전 지사는요.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비서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김경수 전 지사는 제가 봤을 때 지금도 봉화재단 사무국장 하고 있을 사람이에요. 사무국장. 그런데 무슨 정치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파괴력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에 대한 복권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데 그걸 왜 하느냐.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계속 반대한다는 입장을 저렇게 반대라는 얘기는 안 하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계세요. 지금요. 그다음에 정기남 교수님 역시 뭐 별다른 파괴력, 영향력 없을 것 같다 이런 뜻이네요.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파괴력이 없을 걸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른바 비명계 또는 뭐 친문계의 구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다. 거기서 지금 여기 김경수 전 지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김경수 전 지사는 과거 생전의 DJ가 아니다. 소위 DJ는 생전에 영국 체류하다가 국내에 진입하면서 일약 다시 야권의 리더로 부상하는데 그 정도의 상징성과 이를테면 야권의 대선 후보로서의 스토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속에서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활로는 대단히 뭐 이렇게 밝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두 분도 모두 X인데 혹시 다른 의견, 다른 이유로 X 드신 분 계세요? 저는 X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김경수 전 지사의 지지율이 굉장히 아직은 낮은데 김경수 전 지사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명분은 어떤 공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좀 어떻게 지지율이 낮아지거나 그럴 여지가 나올 때 김경수 전 지사가 출마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로고 만약에 뭐 앞으로 향후 재판에 따라 갈리겠지만은 김경수 전 지사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대권에 적극적으로 나설 확률은 굉장히 낮고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은 어떤 친문이나 친노의 그 지지자들을 통해서 민주당 화합을 만들고 더 외연을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치현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말쯤에 유죄 1심 나오고 해넘겨서 만약에 확정된다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 이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단 뭐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적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 정익진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상당히 정치적 거품이 껴 있다고 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비서관, 그다음에 문재인의 비서실장 이 외에는 사실 아무런 경력이 없거든요. 2년짜리 정도의 국회의원 그리고 2년짜리 정도의 경남지사 정도의 경력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도전하기에는 좀 약하다. 거기다가 지금 재판받는 2년, 실형사는 한 2년 동안 정치적 공백기가 너무 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에 귀국하면 당장 어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위협을 주는 그런 세력이라기보다는 조국 대표가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중대 역할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아마 김경수 지사도 들어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협 어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보다는 아마 이재명 대표를 음료로 양으로 돕는 야권의 파이를 키우는 그런 역할에 조금 천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요 막 호소를 하신 분이 있어요. 요즘에 민주당 전당대 날짜가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뭐 지도를 뽑아야 되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신 한 분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막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이 기자회견도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그 내용으로 가보죠. 명팔이 누구냐? 명팔이요? 여기서 명은 이재명? 그러니까 팔고 다닌다 이거죠, 이름을 지금. 누구냐? 이렇게 따지신 분이 있는데 정봉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하는 자리잖아요. 여기서 뭔가 좀 얘기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모습 들어보겠습니다. 사적인 대화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좀 과장되게 전해진 부분이 있고요. 그 귀여워 죽겠다고 하면 귀엽다는 것이지 죽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대화다 보니까 진위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이나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한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최고위원의 만장일치제야.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수위 높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만 얘기를 하면 그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오늘 정봉주 후보가 박원석 전 의원의 이 전원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다르게 비유한 거지. 그걸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으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로 설명했는데 그런데요. 정근양 교수님. 오늘 정봉주 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소통관 안에 기자회견장을 못 들어가고요. 그 밖에서 질의응답 받는 이른바 백브리핑장에서 회견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아무도 기자회견장을 안 잡아준 거예요. 여기는 이 원칙적으로 기자회견장은 현역 의원들만 할 수 있고 현역 의원이 아니신 분은 다른 현역 의원이 잡아줘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잡아준 거예요. 예약을 안 해준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우선 당장 두 가지가 생각나요. 첫 번째, 최고위원 지금 1, 2위를 다투는 후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에 유력한 최고위원 유력한 거잖아요. 1, 2위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기자회견장도 못 잡았다. 그럼 그만큼 정봉주 후보가 가지고 있는 당내의 어떤 역학관계, 네트워크, 소위 막말 논란이라든지 공천 취소라든지 이런 부담감을 가진 당내 현역 의원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저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그 누구도 정봉주 후보에게 기자회견장을 주선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의 알리바이가 필요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도대체 누가 소통관 기자회견을 주선해 준 겁니까? 그럼 바로 라고 또 했을 때 그 부담이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크죠. 또 막 댓글, 전화, 그럼요. 문자 거의 정봉주 후보랑 거의 동급으로 나눠서 아마 문자 폭격 공격을 받는다든지 예. 말도 못하는 수모를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자 기자회견장조차도 주선해주지 못하는 상황. 저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봉주 후보가 얘기했던 세 가지 정말 지금 당내 문제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선거 개입. 최고위원 누구 최고위 후보 좀 올려주세요. 예. 두 번째 최고위원 되면은 만장일치다. 자, 내가 한 명만 으름장 놓기 시작하면 진도 안 나가라고 예. 하는 정봉주의 그런 마음가짐. 세 번째 이재명 대표 위험해 제왕적 리더야. 절대 비판 못 견뎌.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되면 안 돼. 예. 라고 하는 이 진실을 얘기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마디 반응도 못하고 느닷없이 명파리를 논쟁을 끄집어내는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아마 당내 비판이 더 오히려 거세지게 될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박원석 의원이 전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해명이 아니 귀여워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귀엽다는 거지 죽겠다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아무튼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정봉주 후보가 또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건 누구를 겨냥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당원대회 기간 내내 끊임없이 통합을 강조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을 저해야 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굉장히 강한 얘기였어요.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볼까요? 그 강한 얘기.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된다. 끊임없이 내부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을 하지 않고 대신에 명파리들을 잘라낸다 비판하는 거예요. 김철영 교수님, 정봉주 후보가 딱 겨냥한 명파리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최고위원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원래 그냥 내버려 두면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초기에는 1등으로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선거에 개입하고 보이지 않는 손입니까? 보이는 손입니까? 뭐 반공개적인 이제 뭐 선거 개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의 아마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일부 후보들이 지금 명파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본인 3위로 내몰리게 되면 주저앉게 되면 결국은 1, 2위 한 후보들이 결국 명파리한 후보로 지금 정봉주 후보가 현재까지는 누적된 표는 2위인가요? 2위인데 이제 2위가 올라가신 분이 김민석 의원인데 거기가 지금 명파리인 겁니까? 그래서 그럼? 아무래도 반공개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연임의 선거 대표가 됐을 때 왼쪽에 박찬대 원내대표, 오른쪽에 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그림이 났지. 이 자리에 정봉주 최고위원이 수석으로 하고 앉아 있는 것은 본인이 원치 않았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보면 왜 지금 정봉주 후보가 명파리를 들고 나온다. 이 부분이 참 재밌는 거거든요. 왜냐 분명히 이제 박원석 전 의원하고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못 된다. 그 뒷담화를 한 부분인데 예. 그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는 과장되고 왜곡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오히려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금 명파리를 하고 있는 후보로 오히려 본인이 한 번 남은 지금 최고위원 선거 전략으로 그걸 치환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조금 정치적으로 영민하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뒷담화 이야기는 그냥 왜곡되고 과장된 걸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면서 오히려 명파리를 하고 있는 그 최고위원 후보를 겨냥해서 당원 표심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그런 선거 전략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정치적으로 영민하다. 단지 이제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면정복배한 입장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도 언제든 이재명 대표와 사법 리스크에 몰려 어떤 정책 코너에 몰리게 되면 언제든지 물어들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참 가늘고 길게 좀 생명이 긴 정치를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다음 화면으로는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경쟁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누적 득표율이에요. 지금 서울만 남았어요. 당원 온라인 투표 서울만 남았고 이제 대의원 투표 뭐 AR 투표 합해서 이제 18일 날 공개가 되는데 물론 여론조사까지 들어갑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의 순위예요. 지금까지 순위. 1위가 김민석 후보고 2위가 정봉주 후보, 3위가 김병주 후보.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죠. 사실은
이게 역전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2위, 3위 보면은 차이가 이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정봉주 후보가 약간 위협을 받고 있고 지금 한준호 후보 역시 명심을 얻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막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4위까지. 이런 상황이 지금요. 그렇다면 뭔가 정봉주 후보가 끼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저 순위상으로는. 박용훈 부의장. 지금 2위 당선도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최종 성적 정봉주 후보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3위 내지 4위 정도로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최고위원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 당선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되는데 순위가 더 내려갈 것 같다. 네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의원 투표가 아직 남았거든요. 대의원 투표가 남아 있는데 대의원분들이 굉장히 정무적으로 고관여층인 상태이고 정봉주 전 의원은 통제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마치 럭비공 같은 정치인이라고 예. 우리 당원들도 많이 표현을 하고 계세요. 혹시 박용훈 부의장도 정봉주 후보와 대화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사석에서 예.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봉주 의원은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명파리 말씀하시는데 가장 명파리를 많이 하신 분은 누굴까? 저는 바로 정봉주 전 의원 후보라고 생각하고 아니 정말 명파리가 누군지 밝히지 못하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본인도 이재명 대표 등에 업고 선거에 출마했으면서 예. 누가 비판합니까? 저는 그 뒷담화 내용이 진실 규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과장된 것도 아니고 정봉주의 진심이 사심이 어떤 사석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가지 물론 기자회견도 그 기자회견장 아니라 밖에서 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반응들이 좀 나왔다 그러는데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김지호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측근 아닙니까? 발끈! 제가 이재명 대표님 팔이 제일 많이 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명팔이라고 발끈했다. 이렇게 또 하네요. 다른 반응도 있으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라고 쓴 겁니까? 여기 보면 정봉주 그분은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에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간쯤 볼까요? 잼파리들은 암덩어리와 같으니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했어요. 이잼을 도와줄 최고위원 뽑는 선거 중인데 저런 워딩이 적절했을까요? 안 돼요라고 마지막에 있네요. 약간 비판적 입장을 내신 분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이러다가 혹시 이거 최고위원 순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탈락할 가능성도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반응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 왜냐하면 지금 명팔이 비난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명팔이 비난하는 것도 기분 나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고위원회 만장일치제인데 내가 4등이든 5등이든 들어가기만 해봐라. 어떻게 할지 한번 두고 봐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박원석 전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재명 같은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그 얘기를 박원석 전 의원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가 들었다고 또 얘기를 전달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린을 건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안 되면요. 예.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정봉주 변호사가요. 정봉주 후보가 정봉주 변호사라고 갑자기 왜 또 후보가 예. 본인이 변호사라고 그랬어요. 무슨 변호사냐? 만주 변호사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잘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만주 변호사 정봉주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된다라고 한지를 잘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주 변호사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이비 변호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깜빵 막 들락날락 해가지고 법적인 걸 잘 아는 변호사가 그게 만주 변호사라고 하는데 법적인 내용을 잘 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도 스스로 만주 변호사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도 스스로 만주 변호사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많이 쓰는 표현입니까? 정봉주 후보도 자꾸 변호사라고 하는데 만주 변호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시기가 미묘해요. 내일 그 중요한 국무회의도 있지만 내일부터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재개됩니다. 이제 법정 그 휴정기가 이제 지나가가지고 그런데 내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혜경 씨 판결 내일 선고거든요.
그다음에 좀 있으면 9월, 10월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판결 쫙쫙쫙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런데 그 시기를 바로 앞두고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같은 사람 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지금과 같은 민주당 상황에서 과연 용납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요, 조기란 교수님. 만약에 정봉주 후보가 뭐 순위가 어떻든 아무튼 최고위원에 당선이 돼서 지도부에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으로 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뭐 당선되는 건 거의 뭐 사실상 확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최고위원 회의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박원석 의원이 전원이 있어요. 누구 봐라, 들어가기만 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겁니다. 달라진. 그 말한 거하고는 달라진. 말과 행동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본심이 바뀌느냐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 다른 생각입니다. 자,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전혁진 변호사 잘 얘기하셨는데 참고로 사실관계 하나를 다시 정정을 하면 김혜경 씨 선고는 연기됐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연기됐어요. 연기됐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좀 더 본다고. 정봉주 만주 변호사 얘기하는데 BBK 사건으로 형을 살면서 굉장히 그 변론에 대해서 소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지 또는 뭐 무죄가 나는지 징역을 1년 받는지 여기에 대한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 변호사 얘기 나오는데 아마도요. 저는 좀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그 대의원들 소위 이른바 이 권리당원들의 생각이 또 특히 서울 지역 당원들이 남아있거든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호남 다음으로 많다 보니까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탈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 4등이든 5등이든 최고위원회 들어오게 되면 저는 당분간은 납작 머리를 낮출 겁니다. 몸을 낮출 겁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보면서 소위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든지 또 당내 지도부로서 어떤 역할들이 진행되는 정치적 환경을 보면서 아마 정봉주 의원의 자기 본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요거 제가 짧게 박용훈 부의장께 정말 솔직하게 이재명 전 대표는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내켜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내켜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봉주보다 저희 나은 최고위원 후보들이 사실 좀 많은데 당내의 분위기를 말씀드릴까요? 이재명 대표의 말씀보다는 당내에서는 정봉주 의원이 최고위원의 우선순위에 이렇게 당선되는 게 맞냐. 사실 정봉주 의원은 초선 의원이거든요. 초선 의원인데 본인이 주장하기로는 중진이에요. 그런 것보다 당 내에서 정말 3선, 4선 의원을 했던 김민석 의원도 3선 의원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중한 역할을 맡아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런 게 당내 의견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 누굴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분이고 안 와갖고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그 한마디가 아주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공식석상에서 어떻게 뭐 지지 선언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약간 후보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께서 그 유튜브에 모든 후보들 초대하셨어요. 또 격려해 주시고 뭐 그 자리에서 정말 한 명도 안 띄워준 후보가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당내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 다 띄워주고 있는데 정봉주 의원이 명팔이니 암덩어리니 이런 전당대회를 훼손하고 흐리게 만드는 일련의 상황들이 저는 당원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훈 부의장의 어떤 논평과 분석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인사를 냈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뭐 오후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또 교체입니다. 또 교체라는 표현 보니까 굉장히 얼마 전에 바꿨는데 또 바꿨다 이 뜻이 되는 건가요? 오늘 대통령실의 정기석 비서실장이 발표를 좀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늘 뭐 새로 인선되신 분의 설명도 좀 있고요. 들어보시죠. 후보자로 김용현 경호처장을 지명하였습니다.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하였습니다.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국내외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안보가 곧 경제입니다.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할 것입니다.
오늘 뭐 인선이 여러 개 나왔는데 특히 국방 안보 라인 인선 정리 좀 해볼까요?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보시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로 내정이 됐어요. 그럼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 쪽으로 간 거고요. 그럼 지금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안보실장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특보로 내정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리를 옆에 하나씩 옮긴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정기환 교수님. 같은 사람이 비슷비슷한 자리로 이렇게 약간 옮기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 제가 봐도 그냥 돌려막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이쪽 옆으로 옮긴 겁니다. 우리가 이른바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데 자 지금 안보 라인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게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결국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을 시켜서 세 사람이 이렇게 돌고 도는 방식으로 인사를 마무리한 거다.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특히 안보 문제 또 지금 외교 정세와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어떤 뭐 트럼프가 재선을 될지 해리스가 재선에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미 대선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대단히 뭐랄까 예민해진 시기입니다. 이 속에서 결국 인재풀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이런 돌려막기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인식은 뭐냐면요. 아, 이것은 안보 문제에 대한 외교 안보의 새로운 전략적 포석이 아니라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리 하나씩 만들어주는 전형적인 불통 인사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번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괴멸적 참패를 당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단 1도 변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번 인사에서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가 교체를 했는데 다시 뭐 그분이 다른 걸로 간데 아니 왜 그럼 그냥 그대로 유임은 왜 안 됐을까요? 왜 교체를 했다고 보십니까? 정의연 교수님. 유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유임을 하려면 결국 한 사람 인사를 할 요인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인사 안 하고 그대로 두는 수도 있는데 왜 제가 볼 때는요. 그동안 경호처장으로서 본인의 어떤 측근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경호처장이 저는 중용의 인사 이번에 포인트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든 간에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는 왜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의 안보 환경 또 뭐 대외 정세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물론 뭐 지금 막 인사가 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어안이 벙벙한 인사로밖에는 저는 설명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른 데 하나 좀 더 보죠.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인데 안보실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4번째예요. 뭐 김성환, 조태용, 정호진, 신원식. 근데 지금 안보실장이 그렇다면 4명이니까 임기들이 1년도 안 돼서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새로 됐으니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3번째가 되는데 신원식 장관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지금 여기 자리를 담당을 한 지가. 막 겹치죠. 지금 막 사람들이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안보실장은 4번째가 되고 국방부 장관은 3번째가 됩니다. 김철원 교수님. 1년도 안 돼서 좀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이 교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해전문 인사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경호실장, 경호처장,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다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분들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임명권자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국방이나 외교 이슈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적인 의견을 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의견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 대통령의 어떤 국방 이슈나 이런 부분에 전략적 판단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위해서 어쨌든 경호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죠. 국방과 경호는 조금 다른 맥락이란 말이에요. 국방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아래 또를 빼서 윗도를 괴는 그런 식의 인사라는 비판을 계속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출신이었다는 걸 감안을 한 건가요? 경호처장을? 뭐 경호처장이 뭐 보통 이제 뭐 우리 군인 출신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저렇게 국방부 장관 하던 분을 경호처장으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은 좀 드문 케이스라고 보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좀 중요한 게 대통령께서 지명했다고는 하지만 한덕수 총리 임명 제청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장관의 경우에 제청을 했는 이유를 좀 왜냐하면 대통령 어떤 인사권에서 그나마 가장 이 최전방에서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거는 국무총리 임명 제청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 제청권 제대로 행사됐는지 한덕수 총리가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총리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증이 생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누구 정혁진 변호사하고 박용훈 부의장도 의견 좀 들어볼까요? 먼저 박용훈 부의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오늘 나온 인사. 저는 참 기용할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내각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도 기용하고 정말 이전에 좀 하자가 있거나 잘못된 사람은 과감하게 내쳐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장관이나 처장이나 실장 후보자도 좀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식의 인사면은 내각 교체, 이런 리프레시의 효과도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는 오늘 인선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글쎄요,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간 케이스는 여러 번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김장수 장관이 국가안보실장 했고 김관진 장관도 장관한 다음에 국가안보실장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이 특별히 특이한 인사다라고 보기는 전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가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오히려 참모총장 하다가 경호처장 한 케이스는 있거든요. 참모총장 하다가 국방부 장관 갈 수 있는 거니까 중간에 뭐 경호처장 중간에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럴 것인가. 그 다음에 김용현 이제 장관 후보자죠. 김용현 장관 후보자가 3스타예요. 그 다음에 신원식 장관도 이제 3스타고. 그런데 신원식 장관은 육사 37기고 김용현 후보자는 38기고. 그러니까 육사 기수로 보면 1년 후배가 국방부 장관직을 물려받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인사권은 뭐 대통령 뭐 고유 권한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지만 인사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그 인사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 뭐 어떤 그 실적이 없다거나 그때 할 이야기인 거지 이거 가지고 뭐 특별하게 문제 삼는 거는 저는 뭐 이렇게 그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곧 8.15 광복절인데 이게 벌써 이제 파행이 예고됐어요. 광복절 정부가 이제 이 주최하는 이 광복절 행사에 참석 안 합니다라고 지금 정치권도 얘기하고 있고요. 뭐 광복회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참석 안 한다고 지금 밝힌 상태거든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용산에다 얘기를 했어요. 자꾸 지금 광복절 행사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못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가느냐? 용산에서 대변인을 시켜서 우리는 건국절을 부인한다. 건국절을 한 바가 없다. 시도를 한 바가 없다. 건국절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이 세 가지를 발표를 하게. 건국절에 대해서 안 한다는 분명한 정부의 입장을 공포를 해주고 이 인사가 철저히 잘못됐다는 것에서 철회하라 이게요. 독립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8월 14일 규탄 기자회견과 광복절 행사를 불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 광복회, 정부의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다. 그리고 다수의 야당들도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건데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임명된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뭐 과거의 어떤 본인의 주장 뭐 이런 걸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오늘 김영석 관장이 입장을 좀 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독립운동가를 폐미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미로 말한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광복 회장을 비롯한 광복회 어떤 인사들도 저에게 공개적인 토론을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내가 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독립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일과 이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일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훈 부의장,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황당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사도광산의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이럴 때일수록 독립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기념관장으로 임명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음지에만 있어야 될 뉴라이트적 사고를 가진 사람을 양지로 끌어들이는 이 정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아니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면은 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 정말 시작된 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은 1919년 임시정부 시절부터의 독립운동이 완전히 왜곡되고 곡해되고 없던 일처럼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 사고 자체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아니 이런 분을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힐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윤석열 정부 자체가 이런 뉴라이트적 사고, 극우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 기용하는 것은 이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는 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 이분이 왜 백선엽이나 안익태, 김성수 이런 사람들을 두둔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본인이 친일 행적을 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왜 독립기념관장이 된 사람이 변명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사고를 가졌으면은 정말 본인이 스스로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런 인식을 제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영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재헌절 없애야 돼요. 우리나라가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 있어가지고 그때 초대 국회의원들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 의원들이 만든 게 재헌 헌법이에요. 그게 7월 17일이고 그 다음에 그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으로 이승만이 선출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돼서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박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은 재헌절도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근거가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이잖아요. 지금 그 우리나라 보고 있는 헌법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게 다 그런 건데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출범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은 단순히 광복절뿐만 아니고 건국절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광복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국절은 폄훼하는지 그 이야기는 단정 반대했던 공산주의자들만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왜곡이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독립기념관장의 인선 최근에 있었는데 이걸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지금 8.15 광복절 경축식 자체가 약간 전 반쪽짜리 파행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예고가 된 셈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이슈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빠랑 언니는 응원을 왔거든요. 근데 언니랑 아빠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좀 눈물을 흘렸던 것 같고 하늘에서 엄마가 같이 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합을 잘 마무리했어. 너무 눈물이 나. 일단 아빠랑 언니랑 같이 파리 둘러볼 예정이고 이제 달팽이 요리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여자에서 동메달이라는 이런 값진 결과를 얻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정말 잊지 못하고 행복합니다. 지금 호진이한테 제가 항상 제가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지금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자, 최소 인원이 출전해서 최다 금을 땄습니다. 타이 기록을 낸 거죠. 13개입니다. 팀 코리아 종합 8위를 기록했습니다. 금메달 기준으로요. 자, 올림픽 오늘 새벽에 이제 끝났는데요. 우리나라 성적 좀 볼까요? 대한민국하고 금 13, 은 9, 동 10. 그래서 모두 32개의 메달로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기준이요. 1등을 보니까 1등, 2등이 금이 같은데 미국이 뭐 다른 메달까지 따서 뭐 많네요.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아서 1위를 기록하고 중국이 2위 이런 내용들이 쭉 순위로 나오고 있는데
자, 올림픽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김현수 체육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올림픽이 이제 48년 만에 뭐 규모가 최소다. 144명. 아마 이제 구기 종목이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숫자가 좀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원래 금 5이었는데 뭐 2배 이상 넘어갔습니다. 총평을 하신다면 좀 어떨까요? 우선 전체 메달 수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개의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지금 1988년 이후에 2위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이제 32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사실 예측을 5개 정도로 굉장히 좀 작게 이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특별히 총평을 하면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초과 달성 자체가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한체육회가 이제 5개의 메달을 예측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경기력이 한 그 정도의 수준에 있다라고 이렇게 봤을 거지만 지금 13개를 했거든요. 금메달이.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협회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했겠습니다만 선수들, 지도자들 그리고 그 스태프들이 정말 투혼을 발휘한 대회다. 이렇게 이제 한번 총평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메달 숫자지만 요번에 보면은 주목할 만한 기록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최초가 붙는 것도 있고요. 아, 이런 거는 대단하다. 뭐 연패 이런 게 막 나왔잖아요.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양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양궁. 남녀 개인전, 단체전 그리고 혼성전까지 5개 금메달. 이걸 모두 다 싹쓸이하는 이제 최초의 기록을 썼고요. 그리고 여자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입니다. 10연패. 예, 10연패라고 하면 올림픽이 이제 4년마다 열리는 대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최고의 자리를 40년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자 양궁에서 이제 3회 연속 단체전 우승, 그리고 이제 김우진 선수, 동학에 통틀어서 최다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펜싱에서도 올림픽 단체전 3연패. 오상욱 선수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 이제 그랜드슬램 달성 최초입니다. 그리고 사격에서도 이제 반효진 선수가 올림픽 우리 100번째 메달의 주인공이 됐는데 최연소입니다. 최연소 메달리스트. 그 이외에도 뭐 유도에서도 시드니 대회 이후에 이제 최고 성과를 냈다. 그리고 이제 태권도에서도 한국 선수 최초로 이제 남자 58kg급에서 이제 금메달 획득. 그리고 근대오종이라고 하는 종목이 또 있는데요. 성승민 선수입니다. 아시아권 여자 선수로서 이제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근대오종 같은 경기들은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떤 신체적인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시아권 선수들이 메달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다 극복하고 신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 이제 역도 박혜정 선수가 이제 인상에서 131kg를 들면서 이제 한국 신기록을 세운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록도 보니까 굉장히 풍성한데 그런데 마지막에 약간 좀 금메달을 기대했었는데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본인들도 굉장히 아마 아쉬워한 걸로 보이는데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근데 근대오종 전웅태 선수 아닌가 싶어요. 여기는 많은 분들이 조금 가능성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는 정말 메달권에 진입하는 것이 기대가 됐던 선수였습니다. 그동안 컨디션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제 또 항상 경기장에서 웃는 모습으로 또 많은 또 팬들을 또 설레게 하는 또 그런 선수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내심 이렇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메달 획득에는 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오종 전웅태 선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전웅태 선수의 W, 우상혁 선수의 W, 둘이 이제 같이 나란히 메달을 따고 우리가 이제 W 세리머니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계획을 했었다는데 아쉽게도 두 분이 다 메달 획득이 실패하면서 그 기회를 또 다음으로 미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 보셨겠지만 정웅태 선수는 그 처음에 이 뭔가요? 마장 마술인가요? 뭐 그거 할 때 이 말을 안 들어서 막 멈추고 이런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뭐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군요. 자, 그리고요. 일단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성과들 낸 걸 좀 소개해 드렸는데 물론 이제 아쉬움을 남긴 선수도 있지만요.
이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안세영 선수가 최근에 언론에 이런 얘기한 게 이제 뒤늦게 조금 보도돼서 알려진 게 있어요. 본인의 구체적인 입장을 좀 낸 게 있어요. 이런 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데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 경제적인 보상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뜻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네.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최근에 언론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조금 시차를 두고 보도가 된 거예요. 저런 입장이.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현수 위원장님. 개인 스폰서를 좀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협회나? 네, 그렇습니다. 또 선수 개인의 경제적인 보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도대체 지금은 협회 규정이 어떻게 돼 있길래 저런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사실 그 선수가 이제 운동을 하는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예. 과거에는 이제 저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그 국위선양이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뭐 명예를 드높이는 예.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 이렇게 나서는 선수들은 예. 과거와 같은 그런 국위선양에 대한 마음만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옛날하고 좀 세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본인의 노력 그리고 본인의 성취도 중시하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본인이 이제 이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종목을 열심히 하고 최선의 어떤 결과를 내고 그로 인한 또 금전적 보상 이런 것들이 좀 따라와야 스스로도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예. 지금 현재 협회 규정은 우리가 이제 이걸 연봉 상한제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예. 처음 이제 계약할 때 계약금 최대 이제 아무리 그 선수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1억 원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봉입니다. 연봉이 매해 이제 물론 인상 요인은 한 7% 정도로 제한을 또 두고 있습니다만 예.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을 갖고 선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어떻고 그건 상관없이 일단 5천만 원부터 그냥 무조건 출발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 고졸, 대졸 약간 다르긴 하지만 네네. 딱 묶여 있네 시작이 그냥. 네, 고등학교 졸업 선수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거기다가 이제 계약 기간을 보시면 무려 7년입니다. 7년. 저 상태로 저거 계약이 유지된 게 7년으로 간다. 물론 그렇습니다. 인상이 되긴 하지만. 뭐 7% 정도의 제한이 이렇게 좀 되기도 합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선수가 사실 저 나이 대에 뛰고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선수마다 좀 다르지만 최전성기에 있는 20대, 선수들이거든요. 10대 후반, 20대 중반 정도가 전성기로 봐야겠죠. 네. 그때 이제 사실 이제 몸이 좀 더 컨디션이 좋고 성적을 많이 낼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은 또 수입을 올려야 이것이 이제 좀 본인의 어떤 동기부여와도 연결이 되고 또 선수를 하는 그 국위선양 이외의 예. 또 목적 이런 것과도 부합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그 스폰서 개인 스폰서를 좀 받게 해달라. 네, 개인 스폰서를 좀 더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좀 풀어달라. 그럼 지금은 협회 네. 규정상 개인 스폰서가 안 되는 겁니까? 개인 스폰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 대표팀 유니폼을 이렇게 입었다 하면 예. 왼쪽 하라에 이제 그 조그맣게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럼 아주 제한적으로만 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연맹 스폰서가 되는 이제 경기복 그다음 경기용품을 하는 전체 스폰서의 제품을 모두 다 착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이 개인 스폰서를 얻었을 때 어떤 메이커나 브랜드 노출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스폰서가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겠죠, 선수들에게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근데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이런 그 실업팀 예. 뭐 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용품 스폰서들을 다 정하고 거기에 따른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류, 그다음에 신발, 뭐 이런 부분에까지 이제 라켓까지 다 이제 용품 전체를 다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류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저런 것들을 착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신발 그리고 이제 라켓 이렇게 이제 경기력과 직접 영향이 되는 부분들은 선수들이 그 부분에서 또 용품을 자기에게 맞는 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스폰서를 통한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안세영 선수의 어떤 계약이랄까 그 사항 좀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안세영 선수가 2021년에 입단 1년 차인데 이제 5천만 원으로 출발했고 매년 뭐 상승률 최대 7% 밑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뭐 입상 포상금 등은 이제 별개인데 지금 안세영 선수가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 대회에서 벌어들인 우승 등등을 하면서 벌어들인 상금이 한 19억이 좀 넘는다 그러는데 지금까지요. 그러면 김현수 위원장, 저 19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은 지금 누가 어떻게 귀속이 된 겁니까, 저거는? 일단 상금을 받게 되면 세금이 있겠죠. 예. 네, 세금을 이제 다 떼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이제 선수가 혼자 다 이렇게 독식하는 그런 구조는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선수의 어떤 팀과의 계약 관계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선수가 배드민턴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혼자 이룬 업적은 아니거든요. 예, 요즘은 모든 스포츠가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성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 또는 소속팀의 어떤 지원하는 스태프들 이렇게 함께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선수가 저 중에서 이제 몇 %의 어떤 배당을 가지고 가는지는 아마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저 계약의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19억 9천만 원은 안세영 선수가 혼자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안세영 선수의 얘기는 뭔가 좀 풀어달라. 개인 스폰서도 받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필요한 걸 좀 지원해달라. 그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약간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지적을 하신 분이 있네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부상을 가지고 이런 큰 대회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림픽이라는 무대 아니고 그 외에 랭킹 포인트를 따야 되기 때문에 부상은 다 이제 가지고 가죠. 본인의 이제 그 부상을 터프에서 뭐 제처를 잘못했다, 뭐 대표팀에서 그랬다라고 이제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불만이 있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협회 물론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일궈낸 건 아니잖아요, 사실. 역시 변호사, 저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누구보다도 배드민턴을 사랑한 사람은 방수연 그 전 국가대표, 전 선수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안세영 선수가 무슨 문제 제기하고 그런 건 다 좋은데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본인은 금메달 따자마자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배드민턴에서 은메달도 따고 여러 가지 그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른 메달을 딴 사람들마저도 졸지에 무슨 죄인 같은 그렇게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그 방수연 선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림픽 다 끝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거를 마치 배드민턴 협회가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결국은 보면은 이제 보상을 좀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지금 사실 이제 배드민턴 협회가 굉장히 어떤 이 이슈의 중심에 서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진종우 최고위원 뭔가를 좀 개설한다고 밝힙니다. 뭔가 접수를 하겠다고 뭐 의견을 주면은. 자, 들어보겠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작심 토론은 우리 체육계의 초라한 민낯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황골 탈퇴하는 쇄신을 위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합니다. 선배 선수로서 우리 후배 선수들 또는 대한민국 체육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화를 들어줄 수 있고 그 부분 또한 제가 더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감으로 제가 경험한 선수 입장에서는 용기 내서 말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용기가 정말 대단했고 모든 선수들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를 내줬고. 정기환 교수님, 뭔가 취지는 좋은데 과연 어떤 단체 조직과 맞서 싸울 용기를 낼 선수, 뭔가를 제보하고 알릴 선수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쉽지 다시 않으실 안세영 텐데. 선수 같은 그런 그 장면은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대한체육회장이라고 하는 대한체육회 리더십. 예. 자, 이번에 파리올림픽의 선전이 대한체육회장의 지시로 실시된 선수들의 해병대 입소 체험 덕이었다라고 자평을 했더라고요. 이런 리더십이 있는 한. 두 번째, 배드민턴 협회 보십시오. 지금 안세영 선수의 저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어떤 협회 지원 부실이라든가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직격한 거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협회는 뭡니까? A4 용지 10장의 분량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어요. 오히려 선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소통 대신 통제 군림하라는 협회를 보면서 지금 뭐 진정호 의원이 비리제보센터 얘기했습니다만 4년 내내 관심을 가지고 해도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두기는 저는 어두워 보입니다.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체육회 스스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장님,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마지막 질문 드리죠. 지금 이 안세영 선수와 이제 배드민턴 협회의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네티즌들 반응 중에 안세영 선수 귀화 얘기들을 막 꺼내놓고 있어요. 만약에 협회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귀화 카드가 나올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 메달리스트들이 이제 중국으로 귀화하는 경우들을 이제 한번 봤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본인은 그렇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은 뭐 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이제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을 예를 들어 협회가 여러 가지 규정이나 뭐 이런 제약을 통해서 본인의 운동을 좀 막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마음껏 이제 이것을 펼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귀화를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됐으면 하는데 뭔가 좀 타협이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